여기는 이제 칼리오페님이 투자하신 네네. 원룸입니다. 그 포제스 한강 옆에 있는 네, 원룸에 와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서 확실히 이번에는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잖아요.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보도 너무 많고 이분들이 이미 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습 효과인가요? 벼락거지와 그 폭등장을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면 막 단톡방에 거래 찍었다, 거래 찍었다. 원래는 이게 중개사들도 요즘은 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네. 빨리빨리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실시간으로 중개사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있고, 더 내로 약간 이렇게 거래 신고는 바로 하지 않더라도 인적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바로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떤 데이터 통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아버려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제가 알고 싶지 않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의 뭐 계좌 거부 뭐 이런 거 알려주던데요, 톡방에다가. 금리도 네. 저희가 그때 지난달에 찍을 때만 해도 금리가 내려가는 건 확실히 한데 언제 내릴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였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연준에서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요랬다 저랬다 막 이런 상황인데 뭐 캐나다, 유럽에서 다 내려버리니까 뭐 이제는 뭐 2%대 금리 뭐 이러니까 생각보다 금리도 빨리 하락을 한 거죠. 진짜 무슨 주담대 2%대가 벌써 네. 나오고. 네, 2%대. 저 아는 언니가 하락기 때 그 하락하기 전에 이제 강남에 꼬마 빌딩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만 내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네. 금리가 너무 높아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6점 몇 프로 이렇게 내고 있다가 엊그저께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칼리야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언니랑 통화할 때 강동구에 아파트 역전세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 지금 역전세 걱정이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막 목소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1금융에서 금리를 3%대 갈아탔대요. 6점 몇 프로를 내던 걸 3% 갈아타고. 반이 줄어들었네. 그리고 전세난도 생각보다 빨리. 잘 해결이 되는 전세가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지금 다주택자들의 상황인 거죠. 최악이 다 넘어갔다. 이제는 견딜만 해졌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물건을 내주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잖아요.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쫄려야 매물을 금매로 던지는데 지금은 다 살만해진 거지. 온도 차이가 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서울은 굉장히 지금 뭐 신고가 뭐 카톡방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또 여전히 수도권 외곽이나 뭐 충남권이나 이쪽 이하만 좀 내려가도 여전히 좀 내 물건은 왜 이럴까. 또 서울 뉴스는 막 나오는데 내 물건은 왜 이렇지? 내 세입자는 왜 안 구해지지? 이런 경우가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상승 하락 의견이 이렇게 뒤 섞여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준을 잡고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저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거의 80% 이상이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좀 광역시 정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도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는 편이었고 또 이번에는 더 그게 심화가 된 게 뭐냐면은 취득세 영향이 되게 커요. 취득세가 아직 안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취득세 스탠스가 어떠냐면 투기과열지구 한 채 사고 한 채 더 살 거면 투기과열지가 아닌 거 사. 그러니까 취득세가 두 채부터는 중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을 매수했다가 투기과열지구를 사게 되면 중과가 돼요. 순서가 투기과열지구 먼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한 채 더 가질 거면 비규제 지역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져도 두 채밖에 못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저는 조금 더 가속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좀 바뀌기 힘들지 않을까. 좋은 거 먼저 좀 사놓고 그다음에 뭐 세제적으로 지금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채를 한다 그러면 좋은 거 하나 일단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 그리고 또 지방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느끼기 싫을 거예요. 계속 왜 저기는 다 신고가 찍고 뭐 배액배상 했다는데 왜 우리는 소식이 없어. 근데 기다리시면 돼요. 한쪽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가 또 심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뭐 정책을 분명히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제일 좋은 걸 산다.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좀 이번에 좀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서울이 이렇다 보니 뭐야 이거 내 건 안 가는데? 하면서 그러면 이제 칼쌤
제 거 빨리 지금 팔고 빨리 서울로 지금 갈아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방? 취득세가 두 채 이후부터는 계속 중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몇 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에 뭐 세 채 이상 갖고 있다, 네 채 이상 갖고 있다, 이게 처분이 되냐는 거지. 그거를 처분하고 다음 거를 갈아탈 수 없고 대안이 없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팔다? 이거는 저는 좀 약간 다음 기회도 걷어차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 내 거가 오를 차례가 됐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딱 두 채 이상은 못 갖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은 그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 다 팔고 내 거 팔릴 때 되면 딴 데는 다 올라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되게 쉽거든요. 빨리 갈아타고 내가 여기 내 거 5천 손해보더라도 2억 오르는 거 사면 되지 뭐. 근데 내가 만약에 5채였다. 네. 5채였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처분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상급지가 가만히 있을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만약에 지방에 뭐 한 채, 두 채 정도 있다. 그러면은 빨리 해서 지금 갈아타는 것도, 왜냐면 서울 수도권에도 지금 아직 전저점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오르는 속도보다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전저점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오를 확률은, 걔네들이 올라야 지방에 오를 거니까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근데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10채 갖고 있어. 그 처분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는 오히려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내 거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너무 쫄려. 역전세 때문에 처분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무조건 기다리셔라. 물이 들어올까요? 이제 약간 이제 좀 계속 지켜보면서 경기도, 서울 물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나 지금 평택인데, 나 수원인데, 나 경기도 오산인데, 나 파주인데, 물이 들어올지 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난 상승장 때 올랐던 순서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다 오르고 나서 순서대로 오르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취득세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전세난이 계속 심화가 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풀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전세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전세가 지금 앞으로 심각해질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니 전세가를 포기해야 되고, 전세가를 잡으려니 매매가를 포기해야 되니, 약간, 왜냐면 추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둘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엄청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 공급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데, 공급이 그렇게 쉽나? 지금 해도 늦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왔을 때 신속통합기획 내놓고 모아타운 내놓고 했는데, 사실은 모아타운은 지금 뭐 첫 착공 소식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신속통합기획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자 해서 따박따박 게 일을 잘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변수도 많고.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소송이 중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세 상승을 했지 하면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약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30년 차에 다가가는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아니면 내지는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꽤 많거든요. 한강변에도 많고, 뭐 용산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직도 전저점에 머물러 있고, 왜냐면 얘네들은 용적률 때문에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이전에는 뭐 이렇게 특별법이 나와가지고 재건축이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시 리모델링이 쏙 들어가는 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그런 데를 좀 지금 아직 전저점에 머물러 있으니까 급매로 매수를 하시던가. 그러면서 그런 데는 입지가 좋으니까 실거주 하셔도 되고 갭 투자로 하셔도 되고. 너무 상급지는 지금 이미 전고점이 올랐으니까 상급지는 이미 추가 상승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상급지 바로 옆에 있는데 아직 전저점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싸게 사시면 전고점을 따라갈 거니까, 상급지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기 신도시 선도구역 추진하는 곳들, 그 분당은 저는 선도지역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매년 선정을 하거든요. 한 해에 한 3개 단지 정도는 선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기본 양 자체도 많은데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아이들이 새 아파트가 됐다, 내 거만 안 됐다, 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아파트의 어느 정도의 가격을, 왜냐면 내 바로 옆 아파트는 신축인데 막 25억, 30억 해. 나는 구축인데 재건축 뭐 하려다가 못했어. 그렇다고 20억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면은 잠실주공 아파트 그 옆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잖아요. 네, 만만치 않죠. 네. 진짜. 그리고 만약에 잠실주공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30억이 됐어요. 30억이, 40억이 됐어. 물론 지금 좀 약간 조합원들은 평당 1억은 넘을 거다. 이제 2억까지는 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2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1억만 간다 하더라도 40평형을 무상 공급 받으니까 그럼 40억이잖아요. 그럼 옆에 아파트들은 구축이 그때는 더 되어 있을 텐데 쫓아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옆에 아파트 신축이 들어왔을 때. 분당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금이 허용되는 선에서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그러니까 지금 선도구역에 오히려 지정이 될 거 유력한 아이들 말고 배액배상 받았잖아요. 그 뉴스 나왔잖아. 억대입니다, 배액 배상이. 그런 비싸게 올라간 그런 애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선도구 이번에 안 되더라도, 왜냐면 매년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분당은 신축 가격이 또 받쳐주잖아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분당은 내 자금이 허락하는 선에서 진입하시는 게 어떻겠냐. 분당 갈 돈은 없는데요? 분당 갈 돈 없어. 그러면은 3본 너무 싸거든요. 3본 너무 싸요. 지금 5억도 안 하거든요. 역세권, 초역세권에. 근데 문제는 조금 분당만큼 뭔가 가시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가시화되면 될수록 지각비는 낼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이 사라질수록 당연히 내가 돈으로 더 줘야지. 왜냐하면 매도자의 불확실성도 사라졌잖아.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가격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데, 내가 좀 싸게 살 거면은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 입지적으로 언젠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잘 골라가지고, 뭐 중동이나 일산이나 뭐 삼본이나 아직 가격 다 눌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매수하셔도 되고. 3번도 재건축의 관점에서. 재건축 관점에서. 특별법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되게 혜택이거든요.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는 게 엄청난 큰 혜택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그게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재건축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추진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때는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 하는데 몇 억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전진단 해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우리 통과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 비용을 내가 되찾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와해가 되거나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녹물이 떨어지고 막 벽에 균열 빡빡 가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진짜 못 살겠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애지간한 연도수 28년, 29년 이런 데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줘 버린 거지. 그러면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훨씬 마음이 가볍잖아요. 안 받아도 돼. 일단 추진하고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혜택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들은 기존 인프라가 다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지고 인프라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학교, 뭐 일자리, 교통 다 되어 있고, 거기다가 교통은 추가로 더 좋아지고, 일자리도 계속 더 들어오고,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거주로서 만족도가 일단은 높고,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전세가가 낮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기 신도시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막 가격과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서울의 뭐 그런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하든 갭 투자를 하든 계속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주 대책 만들어 놓는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앞에 선도구역들을 해서 걔들이 어떤 이주 수요를 거기서 맞추든지, 뭐 용적률을 더 올려가지고 잠깐 그런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이주를 한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계속 전세가가 오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획기적인 이주 수요 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하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는. 뭐. 빵이 아니라 했잖아. 김현미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 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발표가 언제죠? 선도지구. 연말쯤, 11월, 12월쯤. 되고, 지금 각 일기 신도시마다 선정 기준을 원래 국토부에서 냈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시 내놨거든요. 왜냐면 각 특성을 그렇죠. 국토부에서 다 모르니까 분당이 조금 변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지.
이렇게 처음에 국토부에서 내준 걸로는 이 단지도 빼야 되고 저 단지도 빼야 되고 얘가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약간 조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발표 나기 전에 좀 움직이실 분들은 그 전에 그럼요. 움직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저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제가 선도구역 이거 얘기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매도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불확실성 사라질수록 가격은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단칼에 지금은 재건축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게 2월이었거든요. 110 대책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그렇게 됐잖아 시장이. 그 배액배상 당한 게 거기잖아요. 분당이잖아요. 배액 배상이 낮다라는 것 자체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배상을 해준 거잖아요. 그 배액배상을 해주고도 나는 먹을 게 그게 있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의견이 다르다고 쫓아내는 거는 조금 심한 거. 그래서 제가 호랭이 나오게 됐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강대강 대치거든요. 강대강 대치. 아닙니다. 8월 달에 이제 정부가 뽐뿌질 해놓은 특례 효과 끝나고 나면 이제 뭐 PF도 하나씩 또 터질 것이고 겨우 막아놨지만 터질 것이고 특례 효과 떨어지고 실수요자들 이제 좀 조용해지면 다시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고 거래량 5천 건 뭐 4, 5천 건에 흥분할 것도 없고 하반기부터 제자리를 찾아서 하락세로 갈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네.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 뭐 4,000건? 네. 그 4,000건이 저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래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투자자들이 다 오르고 해야 마지막에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움직였다. 다주택자는 아예 손발 꽁꽁 묶여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움직였다라는 건 상당히 저는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무슨 거품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너 투자자 때문에 집값 올랐다며.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을 못하는걸? 근데 왜 올랐지? 근데 그건 거품일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금은 한 채 아니면 두 채밖에 못 가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는 아주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통계청에서 이번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특례 효과가 그 가격대가 9억 이하잖아요. 네. 9억 이하의 그 거래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어요. 거래가 많이 는 건 오히려 9억 이상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설명할 거야?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특례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특례나 신생아 같은 경우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제 주변에는 대부분 대환이었어요. 내가 매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례가 싸니까 대환으로 해서 하시는 우리 고백방에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셨고 그래서 그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신생아도 조건 완화하겠다. 안 팔리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특례나 뭐 혜택의 대출에 의해서 그 9억대 이하의 거래가 너무 많이 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예년이랑 크게 9억 이하의 거래가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 그런 건 있겠지. 줄어들 뻔했는데 유지는 됐다.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더 늘어난 건 9억 이하가 훨씬 많이 늘었다.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특례 때문에 지금 뭐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도 개소리다. 금리 자체가 떨어졌잖아요. 금리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내가 만약에 뭐 5억대 아파트를 볼 수 있었다면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 거기서 7억, 8억대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비싼 아파트들이 더 잘 팔리는 거지.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라면서 네.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든지 PIR이라든지 네. 너무나도 지금 서울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게 뭐 평균 뭐 20년 평균 정도까지 근접할 때까지는 좀 내려와야 살만하지 지금은 아직 거품이 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 얘기를 2005년서부터 계속 들었었거든요. 때마다 나와요. 그 집값이 오르면 올라서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소득 100%로 집을 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끼기도 하고.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저는 지금 소득이 최저임금이에요. 그 소득 만으로 평가하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자산이 있는데 소득은 뭐 한 달에 150 뭐 이렇게밖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완전 PIR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는 모순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을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역발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산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자산이 더 빨리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득 안에서 최대한 빨리 좋은 입지에, 내 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사서 내 소득 플러스 자산의 상승분을 복리 효과를 빨리 선택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아, PIR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비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좀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을 소득으로 산다는 것 자체에 한 번씩 계속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라. 나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부자들이 많아요. 70%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부자의 70%가. 그 사람들이 다 연봉이 몇 억씩일까요? 4천도 있고 3천도 있고 5천도 있고 6천도 있고 다양하죠. 그 PIR이 정말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로 받아들여야 할 때는, 대출을 이제 앞으로 뭐 집을 살 때 대출은 0이야. 대출해줄 수 없어. 내지는 앞으로 전세 제도는 없앨 겁니다. 전세를 놓는 순간 우리는 철창 갑니다. 라고 하던가. 그리고 우리는 상속이나 사업소득 이거 다 나라에 다 환수해야 돼. 오로지 소득으로만 집을 사야 돼. 아, 노동으로만? 그때만 이게 나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PIR이라는 족쇄 안에서 좀 벗어나셔라. 자꾸 주식이 생각나니까 약간 이게 자꾸 거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캡에 딱 걸리는 것 같아요. PIR이라는 캡에. 그러면은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계속 그걸 되게 중요한 지표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락해야 되는데 이제는 계속 뭐 이것 때문에 하락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것 때문에 하락해야 되는데 못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하락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변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부 정책이 6월에 갑자기 나왔나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제 자기들은 변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끼워 맞추기로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DSR. 아, 네. 네, 이거 그 얘기 너무 하고 지금 싶었어. 이제 2단계가 연기됐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장이 또 그것도 변명하겠지. 그것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단 거다. 이제 연말에 음. 이제 2단계가 다시 시작되면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 스트레스 DSR은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줄어든다는데요, 한도가? 그것도 정말 미미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에서 뭐가 가산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겁부터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70%, 3단계 되면 스트레스 100%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 그게 아니라 그 금리에서 올리는 거예요. DSR에서 내가 만약에 금리를 5%였다. 그럼 거기서 금리를 가산을 하는 거예요. 그 가산했을 때 금리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내가 총 대출 금액에서 차감을 하겠다. 원래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를 내는 거에 를 DSR을 계산해가지고 대출 금액을 정했다면, 이제는 원래 100만 원 플러스 뭐 120만 원에 대한 걸 하겠다. 약간 150액에 대한 걸 하겠다. 이건 거예요. 근데 결론은 대출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그게 6억 기준으로 한 2, 3천? 밖에 안 돼. 이게 정부에서 왜 이 그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내놨을까? 한번 의문 가져보신 적 있어요? 저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저금리에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금리가 폭등했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때 저금리에 있다가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혹시라도 지금 저 금리가 떨어질 건데 나중에 또 금리가 상승되거나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앞으로 떨어질 건 확실해. 근데 이제 거기서 가산을 조금 더 하겠다. 이 얘기여서 처음부터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었던 거고, 이 분모 자체가 기준 금리란 말이야. 지금 대출 금리예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5%였을 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거랑 금리가 2%대, 3%대에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직은 금리가 더 떨어져도 되고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룬 것 같아요. 근데 또 폭락이든 그러겠지. 이것 때문에 집값이 또 올랐다. 오히려 그거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대출 금액을 조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시행이 늦다 해서 이 시장 방향성이 바뀔 일은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공포를 갖고 하락에 대한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실제로 대출 차이가 그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 2,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6억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6억짜리 집 못 사요? 7억짜리 집 못 사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자체가 떨어질 거고 대출 총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 재건축까지 조금 여유 자금이 녹록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 실소유자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울 강북권 그렇다고 막 노도강까지 안 가더라도 예. 아직 그쪽에서 갭 2, 3억에 살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저는 보고 강동 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구성남 이쪽도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한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그리고 한강에서 분당으로 연결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발은 한강이네요. 무조건 한강. 그걸로 끝났어요. 입지 비교는 그냥 한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강 단지 주변으로 쭈르륵 보시다가 여기가 싸네 그럼 여기 사. 여기 사. 근데 한강을 못 가. 그럼 그 한강을 가까운 가기 싫어. 한 블럭 뒤로. 이렇게. 그래서 노도강. 그다음에 광진구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마용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마포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마포가 빠지고 오히려 광진구, 성동구. 약간 이런 용산 요렇게까지였는데 마포가 왜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신축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의 힘에 의해서 마용성이라는 게 됐지. 근데 광진구 저는 마포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지 자체로는. 근데 왜 계속 마용성까지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계속 마용성 광이다. 근데 광은 신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제스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바짝했지만 여기도 지금 대지집이 많은 구축 아파트들이 한강변에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오래 걸리겠지. 근데 걔네들이 뭔가 신축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마포는 그때는 이제 구축이 되고 그 시절에 따라서 이게 이 아파트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이게 달라지는 거지 이 아이들의 한강변의 가치는 절대 불변의 가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입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물론 오케이 알겠어요. 칼리오피님 말대로 한강변 아파트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한강변 아파트 살 때까지 20년을 저축을 할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상급지를 가질 형편도 아니고 그런 여력도 아니고 그런 자금력도 없어. 그래서 슬퍼할 게 아니라 나는 그들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조금 더 투자할게. 너가 10년 보유할 거면 난 30년 보유할게. 그런 마인드로 그냥 내가 안에서 내가 가진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알죠. 저도 그 상대적 박탈감 엄청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파주 낙찰 받아서 가는데 정말 안 올라. 딴 데 막 다 1억씩 2억씩 다 오르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경매로 싸게 받았기 때문에 한 5천 정도 싸게 받았거든요. 그냥 그만큼 그것만 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내 투자금이랑 차익이 한 4천, 5천 되니까 그걸로 용산 사고 성북구 사고 그러니까 조금씩 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을 보고 조금씩 너무 슬퍼하지 마셔라. 칼쌤도 파주까지 가셨네요? 파주, 일산, 남양주, 화도 엄청 갔죠. 강북구, 도봉구. 화도? 네. 화도 읍 아닙니까? 네. 내 상황을 너무 비관하시거나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 꼭지 잡으셨던 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 제가 꼭지 잡았으면 더 오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다 언젠가 회복이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좀 더 참을 걸, 뭐 패닉 바잉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을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정한 거는 뒤돌아보시면 안 돼. 과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나는 그 당시에는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이번에 공부했다 치고 조금 더 다음에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더 이들이 싸게 산 것보다 난 더 오래 갖고 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인드를 세팅하셨으면 좋겠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그냥 하나씩 구성해 나가는 맞아요. 걸로 보자.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네. 하반기 이후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네. 또 이러다가 또 이제 패닉바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진짜 똘똘한 거를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에 몰려가시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뭐 이런 거 이제 좀 되면.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잘 짜셔야 되고 지방에 가시더라도 단기 투자로 하시던지 그 대신 그 단기 투자를 하실 때도 항상 장기로 가져갈 나이들을 묻어둔 다음에 우리 두 채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장기 투자 서울이나 수도권에 뭐 전세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 하나 묻어두고 하나는 매매 사업자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시던지 경매 지금 하기 너무 좋은 시절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던지 너무 내 자산을 한쪽으로 막 몰빵하고 아니면
투자 방식도 한쪽으로 몰빵하거나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면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네.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방은 경매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경매 지금 분위기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괜찮죠. 상급지 쪽으로 전세 그 낙찰가율이 높은 거지.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쪽들은 아직도 낙찰가가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난 돈이 진짜 없다. 음. 빌라 오피 할 정도밖에 없다. 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이제 만약에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만약에 무주택자다 아니면은 유주택자다. 그리고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다. 아니면 가정을 이루어서 어디 이사를 자주 못 다닌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좀 약간 플랜이 달라질 것 같고. 좀 한번 그러면 좀 유형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원룸에서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아도 돼. 빌라 월세에서 살아도 돼. 20대 초반이고 세대 분리가 이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진짜 근생을 사서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생으로 아파트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소액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근생이니까 대출이 되니까.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대출이 잘 나와요. 네, 네. 80% 나오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재개발은 오래 걸리니까 20대 초반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고 엄마 아빠랑도 세대 분리도 시켜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 하시면 좋겠고 30대 넘어가서는 어쨌든 실거주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정이 있다. 네, 실거주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재건축 될 만한 입지 좋은 일기 신도시 쪽 보시는 게 어떨까. 또 더 장년층 분들은 이미 좀 다주택자고 내가 좀 나이도 좀 있다 이럴 때는 자녀들한테 이제 빨리 증여나 상속할 수 있는 플랜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나서 들은 고민인데요. 한번 칼쌤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친구가 이 유튜브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30대 이제 중후반이죠. 이제 가정도 있고 이제 자녀 계획도 있어요. 이제 가정을 일궜는데 신혼부부죠 어떻게 보면 있는데 집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뭐 주변 도움 받을 거 아무것도 없고 종잣돈이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맞벌이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그냥 좀 월세 살더라도 지금 월세 살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 살면서 종잣돈을 좀 꾸역꾸역 모아서 1억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좀 뭔가를 투자의 관점에서 좀 뭔가를 해보자 라고 이제 계속 월세 살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와이프는 우리가 이제 자녀를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낳을 거니 그럼 이제 학교 가는 것도 좀 고민을 해서 하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터전이 괜찮으니까 여기에 내 집 마련을 하자 1억 정도로 해서 어쨌든 대출을 좀 많이 끌어서 한 7, 80%까지 해가지고 특례를 쓰든 뭘 쓰든 해서 소형 아파트 사서. 그쵸. 거기에 어쨌든 좀 들어가고 싶은 약간 안정의 욕구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아내분들은 또 이렇게 좀 의견이 갈려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아내 말을 빨리 들으셔야 된다. 내 집을 어쨌든 사는 게 맞다. 지금 타이밍이 지금 시장이 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이게 뭐 속도는 내가 계속 모르겠다 했지만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고 지금 월세를 이자를 내느니 내 집에 월세를 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고 있으면 그 월세가 내 대출 이자가 아니고 그 집값이 오르는 거는 집주인의 몫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은행 월세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집값의 시세 상승분은 내 것이 되는 거니까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있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계속 오를 오르고 가능성이 많고 전세가가 오르면 월세도 당연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깝지 않나?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내 말 들으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시점을 일치시켜도 혹시 그럼 똑같습니까? 그냥 지금 투자용으로 하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든지 그래도 내 집 마련하고 내 집에 월세 내는 게 낫다. 네, 전세가는 오를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것 투자 중에서 실거주 복리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실거주 이사만으로 내가 갭 투자 다른 거 안 하고 실거주 이사만으로도 제가 20년간 20년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했을 때 자산이 그것만으로 55억을 만들었어요. 이사만으로. 그 집에 만약에 내가 대출을 껴서 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냥 내가 그분은 보시니까 투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돈 모으시고 그러시면 그냥 집 사서 열심히 일하세요. 일을 하시고 대출이자 갚고 대출이자 있으면 더 또 막 그쵸. 열심히 살게 돼. 그쵸. 술도 한 번 덜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이 열심히 키우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보면
언제 어느 순간 내 매수가가 전세가가 돼 있을 거거든요. 내지는 붙어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내가 깔고 있는 돈이랑 내가 모은 돈이랑 다 모아가지고 하나 더 사는 거야. 두 채까지는 지금 괜찮으니까. 또 취득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풍차를 돌리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막 억지로 투자하러 다니고 안 해도 돼. 그냥 열심히 살고 아이 열심히 키우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집 전세가 이렇게 올랐다고? 이게 지금 전세가 오를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전세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면 깔고 있는 돈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이 복리로 늘어나는 거죠. 아, 재건축 얘기하니까 광명은 입주 물량 몰리는 내년 내후년쯤 매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헬리오시티가 입주 때 조금 힘들었잖아요. 전세가도 좀 떨어지고. 근데 그때는 서울은 입주 물량이 이제 다른 곳도 같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서울, 경기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이 터지면 다른 데서 이제 빨아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 경기, 뭐 인천 다 없거든요. 다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흔들리면 광명을 하나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은근히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흔들릴까? 왜냐면 지금 너무 전체적으로 다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매도인도 알 거잖아요. 네. 매도인도 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둔촌주공 이제 음. 입주할 때 강동을 한번 좀 노려볼까? 뭐 이런 느낌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없다 보니까 다 관심 있게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 채팅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광명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걸. 그게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됐다 똑똑해. 그러니까 그걸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걸 노리면 안 돼.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때 입주 물량이 힘들 거니까 지금 좀 급매로 파세요. 약간 이렇게 차라리 접근을 하시던가. 영향이 없으면 벌써 날아가 있을 텐데. 2주택자 첫 번째 주택은 분당 시범삼성 17년도에 매수했고요. 두 번째는 24년에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이 20억까지 올라서 팔고 상급지 이동을 해야 할지 분당 팔고, 분당 집은 현재 실거주 중이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어서 팔게 되어도 분당에 전월세에 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계세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당인데요. 네. 분당 재건축 되면은 저는 솔직히 30억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저도. 통했다. 저도 좀 이렇게 하려고. 30억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대형 평수니까 오히려 환급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1+1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면 뭐 실거주로 이동을 하셔야 되면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지금 그쪽은 다 이미 한 채 더 있으시니까 완전 상급지 A급으로 가시려면은 취득세 중과해야 되고 이미 거긴 다 올랐고, 그러면은 굳이 계속 분당에 거주하셔야 되면 선도구역 어떻게 되는지 설명회 한 번씩 하면 다른 구역이라도 한번 가서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실 거예요.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분당은 저는 강남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완전 A급지는 아니라도 강남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기에는 오히려 지금 조금 아이들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예, 증여 부분을 조금 플랜을 세워놓으시는 게 어떨까. 증여. 왜냐면 그 증여 한 시점부터 10년 있다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좋아요. 하고 10년 있다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해라. 보통 그렇죠. 네, 태어나자마자 하고 그리고 또 10년 있다 또 하고 이렇게 그 부분을 좀 플랜을 짜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24년이랑 25년 그 사이가 신흥부자가 탄생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주택자는 지금 지키기 바빠요. 새로 투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하고 매도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서울에 공실이 몇 개가 있는데 아파트 다 비워놓고 안 팔고 세입자도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급하면 내가 팔겠죠. 어떻게 급매라도 팔겠지만 내가 살 수가 없잖아. 이거 파는 순간 나는 더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계속 OP밖에 못 사는 거잖아. OP나 상가나 뭐 근생이나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갖고 있는 거를 잘 운영을 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세대들은 지금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고 눌려 있는데 과거로
되돌려줬는데, 그리고 정부도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 정부가 그 무주택자들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근데 그거를 꼬아서 보지 마시고, 아, 정부가 나한테 기회를 줬구나. 다주택자 손발 묶어놓고 나한테 싼 거 사라고 해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쁘게만 보는지. 저는 그렇게도 안 되면 다주택자도 풀어주겠죠. 근데 정부는 어지간하면 지금 다주택자 너네들은 좀 있어봐. 미분양 사.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얘기해줄 때. 들썩들썩 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안 팔아도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세 보는 것도 네, 우리만 네. 보고 있고 정작 맞아요. 무주택자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정보가 더 빨라요. 왜냐면은 자기가 매도할 타이밍, 매수할 타이밍, 매수는 어차피 못하니까 이거를 꽁꽁 쥐고 있는 거지. 정말 내가 좋을 때 팔아야지. 지금 아쉬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역전세도 거의 다 끝났고, 그다음에 금리도 이제 많이 내려갔고, 저도 금리가 최고 높았을 때 작년 연말에 6.8 정도였는데, 최근에 4.9까지 떨어졌어요.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고 또 거기서 4.5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살만해진 거죠. 월세 같은 것도 수익률 확 올라가고,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금리 다 살만해졌다. 굳이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졌다. 종부세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또 대안이 없잖아, 다주택자는. 이거 팔고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그럼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게. 그거를 신규 그 시장 진입하시는 분들 모르는 거야.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매도자 입장, 매수자 입장 같이 생각해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도자도 마찬가지. 매수자 입장이, 매수자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사는데 내가 아무리 나는 10억 될 때까지 안 팔 거야 이렇게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각각의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그 매수자들은 없는 분들이 많다. 폭락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다. 그럼 주변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매도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 투자자분들. 네, 대부분 이제 역전세 거의 끝났다, 이제 한숨 돌렸다. 또 이제 포트폴리오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이제 이자 같은 거 좀 해가지고 금매로 좀 뭐 경기도 외곽 지역을 좀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럼요. 지금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하는 것들. 대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는 지금 실거주 하실 분들은 네.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대구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에 내 실거주 할 거는 무조건 매수하시고 서울에 하나 더 사셔라. 서울 수도권에 하나 더 사셔라. 네. 그랬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은 내가 내 생활 반경이 거기라면 지금 너무 역사적인 가격이잖아요. 미친 가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책이 이렇게 전임 시장이 너무 인허가를 많이 해주는 바람에.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아예 인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네. 본 것 같아요. 네. 휘파람 쌤이 얘기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씩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전국에서 다 대구를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조회수를 보면 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수도권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대구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네. 또 의외로 또 지방에는 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셔야죠. 반대로. 네. 그러니까 굳이 투자로 내가 대구를 간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다면 분명히 그분들도 서울이 오르니까 서울을 계속 쳐다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계속 연고가 대구라면 지금은 이 역사적인 가격대 매수를 결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전세가는 이제 계속 회복이 될 거니까 이제는. 부산은요? 부산도 뭐 좋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곳이 광역시까지는 해요. 광주는 안 하고요. 광주는 왜 안 해요? 잘 몰라가지고. 네, 잘 몰라. 그리고 지방 한번 내려갈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뭐 부산이고 대구고 대전이고 갈 때마다 정리를 해야겠다. 이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짝꿍이랑 얘기한 것도 그냥 서울 수도권만 남겨놓고 다 팔자. 너무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가시더라도 광역시까지만 가셨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지금 저한테는 좀 이제는 힘든 투자가 처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지방에서 수익 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칼색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의 이런 한강뷰로 붙을 수 있었던 어떤 힘?
맞아요. 원동력이 되지 네. 않았을까요? 그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못 들어왔고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일산, 파주, 뭐 남양주, 의정부 이런데 아직도 안 팔린 것들이 있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4월 1일 이후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거주로 제가 이사를 또 가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송파구에 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를 했어요. 이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사를 들어가는 게 8월이었는데 4월 1일 이후부터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능한 거 4월 1일 전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걸 하나 더 사야겠다. 왜냐면 나는 8월에 이사 가는데 이거를 못 내주면 갭 투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실거주 하려고 산 건데. 그래서 대출을 댈 때 잔금 치는 걸로 하나 더 샀어요. 근데 그게 각각 10억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을 계속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정책이 없었다면 나 한 채밖에 못 샀는데 제가 4월 1일이 되기 전에 그 집을 가려면 자금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4월 1일 이후부터는 중과를 한다 그랬어요. 양도세 중과를. 그래서 그러면 중과 맞기 전에 좀 팔아야겠다 해서 일산이랑 성북구랑 용산 3개를 내놨어요. 먼저 팔리는 거를 한 채만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내놨는데 제 마음속에는 일산을 제일 먼저 처분하고 싶었겠죠. 근데 대책이 나오니까 그때도 좀 약간 주춤했었어요. 좀 조용하고 아무도 매수 잘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용산이 팔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걔가 지금 제가 6억에 팔았는데 지금 12억이 됐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상급지가 먼저 오르는 건 알게 된 거죠, 제가.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침체기에는 제일 좋은 게 팔리고, 반등할 때도 제일 좋은 게 먼저 오르는구나. 이건 알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내 포트폴리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팔아야 되는 거고, 내 자금이 그게 안 되면은, 내 안에 강남이 일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장. 내 안에 강남이 의정부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기는 얼마 올랐고, 이거 올랐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내가 지금 나의 강남은 지금 의정부고 일산이지만 다음에 내 강남은 종로구가 될 거야. 성동구가 될 거야. 이러면서 목표를 가지면서 조금씩 가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조금씩.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쪽으로는 경매를 보더라도 그쪽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게 된 거죠. 무협지 투자를 하지 마세요. 무협지? 뭐 어떻게 하나 잘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기 같은 투자는 하지 마시고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좀 늦게 오르더라도 그냥 내가 계속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그 실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대부분 지난 장에도 그렇고 막 몰려다니시잖아요. 뭐 강사가 어디 찍어주면 쭈르륵 내려가가지고 막 사고, 뭐 그리고 그 강사는 지껏 팔고 나오고 그런 소문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매도하고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같이 하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물릴 수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안 팔려도 늘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동산이 뭐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갭 투자하실 때도 저는 매매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신경보다는 여기가 전세가가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인지에 대한 걸 더 깊게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을 때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거나 좀 탄탄하게 유지되는 지역이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매도 타이밍은 내가 언제든 내 상황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팔면 되는 거고 아이가 뭐 결혼한다 그러면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내가 뭐 잡는다기보다 보유하고 있을 때 마음 편한 투자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점을 주시면 투자를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길게 보는 안목으로 그러니까 투자는 길게 하면은 무조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어떤 부동산도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요. 다 오른단 말이에요. 인구 소멸한다는데요? 다른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하겠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다른 것들을 계속 내놓을 거고 내놓아야 또 살아남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살아남을 지역인지 아닌지는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그때 되면 그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책도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사람들이 뭐 꾸준하게 주거하지 않더라도 뭐 관광지로 사용한다든지 계속 주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그렇게 고시공부해서 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정부 요직에. 아, 똑똑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뭐 인구 소멸했더니 뭐 그것도 막 또 법으로 시행해가지고 뭐 대책 뭐 이러면서 또 내놨잖아요.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들도 다 알고 있다. 출생률 낮아도 저 때는 어린이집 돈 내고 갔거든요.
우리 딸들 할 때 60몇만 원씩 냈어요. 둘 보낼 때 120만 원, 130만 원 내고 다녔어요. 지금은 지금 다 무료 아니에요? 보조금 예, 그쵸? 나오죠. 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정책이, 그러니까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힘들어. 물론 맞는데, 그래도 조금씩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올 거고, 이제는 어느 순간은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날도 올 거다라고 봐요. 뭐 어디 부천인가요? 최근에 뭐 연애하면 지원금 30만 원. 아, 진짜? 뭐 상견례 하면 뭐 100만 원. 아, 대박. 뭐 결혼하면 얼마.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건 뭐 그건 차치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돼. 고민은 있는 거야.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실무적인 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재건축이 됐든 뭐 오피가 됐든 칼쌤은 현장에서 좀 좋은 물건을 어떻게 찾고 접근하세요? 컨택부터 매수까지 뭐 이제 루트가 다양하겠지만 중개사를 선정을 할 때는 일단은 매물이 가장 많은 사람, 매물을 올릴 때 층이나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몇 개를 올렸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중개를 하면 내고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뭐 중개사들은 약간 양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손님 아니면 자기 손님 맞추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심하게 내고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양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에 좀 거르고, 그리고 뭐 올릴 때도 좀 디테일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찍 올리시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올리시는 분들을 일단 찾아가지고 부동산을 여러 군데는 가는 게 아니고 매수할 때는 오히려 딱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를 콕 집어서 이분이 나를 위한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계속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도 이분은 꼭 사는 사람이구나, 꼭 살 분이구나, 이게 있어가지고 금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거죠. 오피 샀을 때도 그렇고. 네. 약간 그런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매도할 때는 한 분만 믿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많이 내놔야 돼. 내가 매수할 때 거를 똑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큰 손이라서 좀 내고가 수월한 거 아닙니까? 뭐 여기도 4개 한꺼번에 사고. 근데 이게 산 게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산 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막 쓸어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도 제 가격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한강변은 얼마, 한강변이 안 보이는 건 얼마까지 딱 정해놓고 그 이하의 물건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고.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단기 임대. 단기 임대. 얘기 좀 해주시죠. 단기 임대 사업화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제가 지금 한 10개 정도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데 누적 매출 1억을 찍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허와시를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된다. 누적 매출 1억이 어떻게 가능하지? 처음에 2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늘려나간 게 제가 이제 전세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계속 이제 내보내고 계속 단기 임대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어디서 돌리세요? 서울에서. 진짜요? 네. 그리고 또 아파트도 비워놓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단기 임대로. 가능합니까? 아파트가? 네, 가능해요. 이사 날짜가 맞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시는데 짐을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수요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400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월세 너무 250밖에 못 놓는데 한 달에 이렇게 단기 임대 한 400 받는다니까 눈이 번쩍 뜨시잖아요. 그렇게 덤비시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단기 임대가 주 단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 이하는 계약을 못 받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딱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4주 만에 이렇게 계약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뭐 구멍이 빠지지, 이빨이. 구멍이 뻥뻥뻥뻥.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주에 50만 원을 받아서 4주를 채우면 200만 원이니까 너무 좋아. 월세는 150밖에 못 내는데 50만 원 더 수익이네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뻥뻥뻥 중간에 비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럼 난 한 달 단위로 하지. 언니 한 달 단위로 하면 3주가 비는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기 계약의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조금 내가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계약을 채우지 못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월세랑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하나 힘들었던 거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도 해보셨군요? 저는 에어비앤비는 안 해봤는데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는 안 해봤는데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주머니들을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능은 한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고정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맨날 제가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락스 뿌리고. 그러면 그 인간 혐오가 막 상승해요. 일주일 쓰는데 이렇게 더럽게 머리카락 뭐 진짜 정말 제 첫 번째 게스트가 대형견을 키웠던 거예요. 일주일인데요? 네. 2주? 일주일인데 계속 연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느낌이 좀 이상해, 쎄해. 그래서 안 된다 거부를 했는데 제 가구랑 가전이랑 다 들고 도망갔어요. 첫 번째 게스트가. 절도는 절도? 절도가 아니래요. 횡령이래요. 아, 횡령? 절도는 이제 와서 훔쳐가는 거고 횡령은 이제 이걸 가져간 거니까. 근데 찾을 수가 없어. 그 수배도 내렸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와.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는 이게 안 하고 싶겠는데? 첫 번째가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게스트 바로 예약이 돼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이걸 빨리 원상복구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다시 가구 넣고 뭐 이렇게 했죠. 수습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인간 혐오가 증폭될 수 있다. 그래서 월세랑 이거랑 너무 수익 이거 50만 원, 뭐 2주 200만 원 너무 좋은 이렇게 하시면은 접근하시면은 큰일 난다. 집이 엉망이 될 수 있다. 또라이가 너무 많다. 그럼 그 10개 어떻게 관리하세요? 지금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죠. 본인 직접이요? 네. 오늘도 입주 안내하고 왔어요. 그 10개가 아파트도 있고 네. 아파트 몇 개예요?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지금 너무- 올라가 너- 있는 너무 건 많아요? 지금 아파트는 한 개밖에 없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걔는 어떤 상황이냐면 매도를 했는데 매도 잔금이 좀 사이가 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또 단기 임대 해가지고 아, 그때? 예, 그럴 때 놓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안에 집기가 없잖아요. 그냥 집만 딱 있는 상태니까 후기가 진짜 이상하게 달리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와놓고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는 매도했으니까 이제 내려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오피스텔인가? 오피스텔이 대부분이고 투룸 오피스텔. 그럼 애초에 그걸 계획하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고 126 사태 때문에 염증을 느낀 거죠. 전세 공급에 대해서. 126이 확실히 크긴 크네요. 아, 나 진짜 너무 싫어요. 그게 이제 135로 이제 올려달라고 입법 뭐 연기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어저께 뜨긴 뜨던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그거 하나 때문에 허그도 많이 힘들어졌고 임대인도 힘들어졌고 임차인도 힘들어졌고 누굴 위한 거였는지 원희룡만 좋아졌다. 원희룡만 칭송받았다. 마치 누군가 보면은 임차인을 뭐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렇게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해서 자기가 살던 세입자가 피해자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다 돌아갈 수 있었던 거를. 뭔가 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했었더라면, 임대인한테 어떤 출구 전략을 주고 했었더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았을까. 다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 저도 공실이 있는데 단기 임대 한번 해볼까요? 공실 있으면 하시는 거 좋고, 근데 이제 단기 임대를 위해 뭐 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 이왕 있는 거를 활용하시는 거, 뭐 이제 장기 임대 전, 아니면 신탁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제 임차인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단속으로 인해서 많이 유입이 됐어요. 단기 임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보수적으로 생각하셔라. 다른 출구 전략을 좀 같이 만들어 놓으시던가. 에어비앤비보다는 민원 같은 거 좀 적을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 덜 바뀌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청소를 전문 인력이 하는 것과 네, 그리고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와요. 커튼 넘는 거 아는데 커튼 넘냐고 그러고. 단기인데도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군요. 얼마 전에는 이불에 얼룩이 있었대요. 근데 저희는 항상 다 세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못 봐가지고 짝꿍이 이제 대응을 했는데 그 나염이 원래 있는 원래 있는 인 거. 건데 이제 얼룩이어서 자기가 빨래 했다면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다 약간. 그런 거가 조금 잘 대응 가능하신 성격이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못됐나 봐요. 가능하신 것 같은데 10개를 돌리는 거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욱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그 플랫폼에다가 게스트 평가도 하게 해달라. 쌍방 서로?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떨어졌대. 그래서 제가 요새는 계속 돌돌이 들고 다니는 게 생활이 계속 돌돌이 들고 다니거든요. 본인이 떨어뜨린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사진 뜩 보내고 그러면은 그냥 좀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잠깐의 반등? 음. 그거의 되풀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이다. 지금의 상승이. 그래서 이제 침체장은 뭐 한 27년, 8년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이 잠깐 반등이라고요? 네. 그럼 2010년과 지금 시세는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상급지는 이미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근데 그때 각도가 다음 급지들은 이제 시차를 두고 갈 거고,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반등한 지역들의 그래프거든요. 실거래로. 시차를 두고 다 같은 방향으로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그때의 각도랑 지금의 각도는 저는 이제는 이 가격을 받아들일 만한 시점이 왔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너무 급등이어서 절벽. 이렇게 되었었다면, 지금 이때를 기준으로 쭉 봤을 때는 이제는 이 가격은 이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었고, 앞으로 공급도 계속 부족하니까. 10년 이후에 굉장히 긴 침체장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견딜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지금 정부가 왜 다주택자는 배제시키면서 1주택, 2주택자들은 계속 집을 사라고 하냐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어야 건설사들에서 건축을 해요. 집값이 떨어져 있고 침체가 길어지면 집을 아무도 짓지 않아요. 그때 장기 침체가 되었을 때 전세가는 계속 올랐어요. 저는 그걸 전세 풍차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실거주 풍차 첫 파트 때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저도 팔고 싶었던 거예요. 팔고 싶은데 안 팔려. 근데 안 팔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 전세로 가. 근데 안 팔리니까 건설사들이 아무도 집을 안 지어. 재건축, 재개발 다 스톱. 당연하지 않겠어요? 팔려야 짓지. 내가 호떡 파는데 아무도 안 사준 호떡을 왜 굽고 있냐고. 안 팔리면. 그러면 신규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뭐 결혼하는 수요, 직장 때문에 오는 수요, 이혼하는 수요도 있고, 지금은 또 외국인, 지금 뭐 인구수가 준 만큼 외국인 수요도 많이 그걸 이상으로 들어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규 수요는 발생이 되는데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니 아무도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전세나 월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전세나 매매나 둘 중에 하나만 오르면 되거든요. 전세가 오르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왜 팔아야 돼? 그리고 침체가 되면은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도 다 낮아져요. 침체가 되니까 오히려 장려해야 되지.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데, 그러면은 난 보유세 걱정도 없어. 전세는 계속 풍차가 돌아서 갱신할 때마다 4천씩 5천씩 제가 계약서도 다 깠어요. 강의 시간에. 네. 제 거 그대로 깠어요. 그때 말했던 그 장기 침체장 때. 그러면 나는 이걸 왜 팔아야 되지?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고 있다가 상승장이 되면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매매가 전세가 동반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장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때는 또 나의 보유 포트폴리오만 잘 되어 있으면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죠. 더 매수를 한다던가. 침체가 됐다? 그러면은 아무도 집 안 사. 그러면 나의 세입자들이 계속 나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전세가 올라가는 게 뭐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달달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달달한데.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세금 조금 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곶감 빼먹기, 저도 처음에 이제 스터디, 루블이랑 같이 했던 스터디에서 언니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그건 곶감 빼먹기 아니야? 이러는데, 서울은 20년 동안 265%가 올랐어요,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는 260%가 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세가만 오르진 않는다는 거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얘가 캡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곶감 빼먹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나는 20년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265%의 현금이 이미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는 260%가 또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침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을 최대한 내 자금 안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튜브 보면서 이게 폭락할 것이다, 뭐 상승할 것이다, 하반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저는 유튜버의 입장인 거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휘둘릴 일이 아니라 나만의 강남을 찾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이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그다음 운영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제가 2019년서부터 했거든요. 부동산 3대 리스크, 뭐 장기, 중기, 단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때 오를 때는 아무거나 빨리 사면 오르니까 네. 포트폴리오가 무슨 상관이야. 빨리빨리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조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칼리오피님 이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역전으로 힘들고 외소할 수 없고 해도 빛나지 않은 얘기 같긴 해요. 근데 20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그게 계속 저 마음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꽂혀야 되잖아요. 하반기 30% 폭락, PF 부실, 터진다.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메시지가 팍팍 꽂히지. 뭐 입지 좋은 남한의 강남을 만들어서 안 들리지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휘둘리지 마셔라. 그런 사람들은 항상 때 되면 다 나타나고 소스가 변함이 없어요. 야, 그것도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선대인 때 것부터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선대인 얼마나 추종했어요, 그 사람을. 네, 그 당시에. 아주 뭐 핫했죠. 네. 뉴스마다 다 나오고 TV 틀면 나오고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30년 일본 따라간다. 인구 소멸 그때도 똑같이 얘기 나오고 그때도 소득 때문에 집이 그게 똑같아. 그때도 그랬구나. 레파토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후행지수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이랬다. 그럼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 1+1이 4였을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1이 4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모든 상황이 인구수, 연령층, 세대수, 그다음에 뭐 소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 모든 것들이 그때랑 똑같다면 그럴 수 있지. 지금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변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공식을 지금도 갖다 대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블로그에도 이선엽 이사님인가? 신한투자금융에서 하시는 분이 그 주식을 분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경제학 공부했던 사람들 그거 다 틀렸다. 지금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은 완전 그거랑 다르게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연준조차도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연준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린 게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그런 걸 한 거지. 그들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로 다 말을 해줘? 나는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좀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쪽 눈 감고도 보시고 오른쪽 눈 감고도 보시고 이렇게 뒤집어서도 한번 보시고 저게 정말 맞는 걸까? 많이 듣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내 가족과 내 삶을 맡기지는 마셔라. 그런 얘기도 하거든. 거인의 업계. 거인이 누군데? 거인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광수. 없어. 뭐 이런 거 할까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잘하면 그 사람이 정말 투자로 부자가 되어 있는가? 투자로 돈이라도 벌어본 적이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근사한 언변?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의 가족과 내 삶을 맡기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 지금 종잣돈 여유자금 1억 이하 있다. 나는 1억에서 3억, 나는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솔직히 말씀드리면 5억에서 10억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상급지가 이미 갔어요. 그쵸? 그래서 그 아래급지 2채를 사시는 게 어떨까? 두 개. 그 아래급지. 살 수 있습니까? 아래급지 2채로 그렇게 쪼개시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이걸 한쪽에 몰빵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급지 2개 정도로 나누시거나 아니면 상급지 아니면 1급지, 3급지 뭐 이런 식으로 놔두시던가 그러니까 최대한 복리를 만드셨으면 좋겠는 거죠. 한 채 가지고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상급지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1급지가 오르지 않았는 상황이었으면 그거 먼저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그 타이밍은 조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똘똘한 한 채로 지금 계속 모아가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내 거는 싸게 팔고 상급지는 비싸게 주고 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더 오래 가져가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조금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게 전저점이 머물러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좀 잘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3억에서 5억은요? 서울 하나, 경기도 하나. 서울 하나. 그것도 두 개네요? 네, 무조건 두 개로. 지금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올까요?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한 채라도 사놓고 그 시기를 기다리셔라. 최소한. 지금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걸 기다린다? 데이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하락을 기다린다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일단 무조건 한 채는 사시고, 그리고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 또 떨어졌을 때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1억에서 3억. 아, 그래도 1억에서 3억도 서울 살 만한 데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아직 그 노도강 아니더라도 그 아래의 정도의 벨트. 항상 하시는 게 노도강 아니더라도 항상 이게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노도강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 싼 곳은 노도강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네. 아니고 조금 더 아래쪽에서도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살만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많이 있고 용산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1억에서 3억 달인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주택자 명의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실거주를 굳이 지금 뭐 꼭 내 집을 마련해서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장기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약간 용산으로 재개발 지역을 매수해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바로 상급지로 뭐 6, 7년 있다 입성하는 거죠. 용산 재개발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운데요. 막 이상한 사람들 막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막 그런 거 막 잘 선별하셔야죠. 안 무서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공부 좀 하시면은 금방 제가 3억 5천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로 5억 6천인가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현금 청산 되더라도 전 5억 6천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틈새가 좀 있어요. 공부를 좀 하시면 그런 것 그러면은 제가 3억 5천 했는데 투자금이 7천? 거기다 취득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도 그 정도면은 서울 용산에 투자하는데 1억 이하면 할만하다. 땡큐죠. 할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땡큐죠. 웬만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서울에 투자하려면은 5, 6억은 훅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에 좀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면 너무 무궁무진해요. 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신흥부자가 탄생할래.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명의를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된다. 무주택자도 가정 있고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아파트. 그렇지 않고 좀 젊은이가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1억 이하다. 나 지금 가진 돈 1억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무조건 근생. 근생. 그 대신 내가 실거주할 거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OP를 사가지고 내가 OP에 월세를 주고 산다던가, 뭐 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법인 세입자로 들어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약간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실거주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해 놓은 다음에 무주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던가. 그러니까 저는 좀 복잡하죠. 왜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질문이 있으면 답이 이렇습니다라고 딱 대답이 나오질 않고 그 안에서 다 변수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좀 있고. 뭐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이거 사세요 이렇게. 뭐 무슨 구 사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변수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1주택자입니다. 네. 신축 분양 동탄과 고양시. 그러니까 신축 분양을 받고 싶은데 동탄과 고양시는 굉장히 거리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탄하고 고양시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일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동탄이요. 이유는요? 일산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파주나 이쪽으로 땅이 계속 지을 수 있는 땅이 많고 그 아래쪽 김포도 있고 인천도 있고 이렇게 이 수요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탄은 일자리 부분도 일단 탄탄하고 입지적으로도 좀 미래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뭐 일산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항상 일산이 역전세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동탄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일산은 역전세 끝날만 하면 또 입주가 있고 역전세가 끝날만 하면 또 입주가 있고
그리고 그게 좀 경매도 좀 너무 자주 나오는 편이고, 제가 이게 쭉 20년 동안 봤을 때.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반값 아파트,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좀 일산이랑 파주 쪽 신축 아파트들이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남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경기 남부 쪽으로. 지금 진짜 이렇게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하락한다고 했어. 안 돼. 유튜브에서. 안 돼요.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운명을 거인처럼 보이는, 그 거인인데 나중에 보면 노팬티야, 막 이런 거. 제 강의 때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개그 포인트로 넣었는데 아무도 안 넣는 거야. 이거 좀 맞는 것 같아,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걸 내가 좀 기대를 했는데, 거인 딱 있는데, 이제 딱 해봤더니 노팬티야.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거를. 나만 재밌나? 그러니까, 나도.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기회고,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앞으로 공급 물량도 계속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점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계속 재건축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고,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고, 수익성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는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만 보고 목적으로 잡으면 이게 안 됐을 때 엄청 힘들거든요. 내가 이거 내년에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억에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리거나 뭐 7억에 금매가 나왔대 이러면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좀 편안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20년 차입니다. 네, 20년 차. 아. 나이. 왜? 나이 너무 제가 실수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후딱 하더라고요. 그 모든 물건들이 그냥 다 엊그저께 갔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도 항상 고난과 그런 불안과 항상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자산이 누적이 됐잖아요. 축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것들만 보고 너무 일일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20년차 실전 투자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음. 데이터 읽어주시는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교수님이나 애널리스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편식하지 마시고 다 그럼요.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직원들한테도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계속 사야 돼. 그러니까 짝꿍은 싫어하니 그러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라도 나는 지금 사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셔라. 사세요. 그래야지 신흥부자가 되고 이제는 다 제2의 벼락까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 이거 필수제잖아요, 집은. 필수제니까 왜 너네는 투기하냐 이건데 필수제를 제공하는 걸? 그러니까 조금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이팅 하세요. 여기가 이제 칼쌤의 원룸. 지난번에 그 침체장 때 하나씩 사모았었던 그 광진구 쪽에 있는 한강뷰 오피스텔입니다. 그쵸? 네. 인테리어가 엄청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이법인으로 매수를 한 거라서 네. 조금 좀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좀 오래 가져갈 거니까 이왕 할 거 좀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여기가 월세가 그렇게 좀 비싼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인테리어 하고 나니까 세 주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쓸까? 여기서 모임 할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죠. 취득하신 4개가 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가 제일 힘을 준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임대용이어가지고 네. 그 원시 상태인 것도 있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네. 여기만 이제 개인이 쓰려고 네. 이렇게 이제 힘을 좀 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4개잖아요. 어떤 경위로 이쪽 오피스텔을 여기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왜 여기에 이걸 사 모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절대가가 너무 쌌었고요. 제가 매수할 때는 2억 언더로 한강뷰 보이는 걸 살 수가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매물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나오면 사고 이렇게 하고, 안 보이는 것도 뭐 싼 거는 1억 초반대 샀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안 보이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 1억대로 뭘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강 주변에. 그래서 메리트가 있었고, 또 여기가 이제 한강변으로 가로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세대 한강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뭐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딱 바로 앞에 한강이어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한강을 좋아하시니까. 오세이돈. 네. 근데 저도 한강을 원래 좋아하거든요. 한강변에 아파트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근데 더 이상 한강변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오피라도 매수를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비쌌으면 못 샀을 것 같은데 쌌어요. 저희가 샀을 때는. 지금 뭐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따라 사지 마시고 저는 싸게 샀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한강을 좀 편하게 앉아서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여기 딱 앉아서 한강 보고 밤에 야경 예쁘고 이렇게. 네. 네. 또 노을 질 때도 되게 예쁘거든요. 아. 또 벚꽃 피면 또 벚꽃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여기 네. 앉아서 이렇게 이거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 그 일반인들이 이거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정확하게 제가 견적은 안 내봤는데 한 2,000원 들지 않을까요? 여기 템바보드 전체 돌리고 전체 조명 공사하고 조명. 네, 그다음에 여기가 가스 배관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네. 가스 배관 이제 가리는 작업하고 또 바닥에 네. 그 보일러가 안 깔려져 있었어요. 네, 바닥 보일러 전체 깔고 깔고 이건 타일입니다. 네, 타일이고. 그 타일이 마루는 만약에 새를 놓거나 임대를 놓을 때 찍힘 현상 때문에 금방 노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장판을 하면 또 눌림이 있어가지고 네. 재시공을 해야 돼요. 몇 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비용을 다시 놓고 할 바에는 그냥 타일을 깔아가지고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타일이 낫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전기 작업하고. 전기 작업. 네. 그리고 화장실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근데 네. 저는 화장실을 텄어요. 쉬만 겨우 쌀 수 있는 정도의 네. 공간이었는데 네. 여기 세면대까지 터가지고 화장실을 조금 넓히고. 아, 그럼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아, 조명 이거 좀 이쁜 것 같아. 진짜. 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기 내릴까요? 이렇게. 왜요? 아, 변기? 괜찮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여기에 화장실 문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세면대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씻기가 너무 좁고 또 여기 문 다 튀고 하니까 얘를 그냥 터버리고 문을 여기다 달은 거죠. 여기다 달아가지고 좀 넓게 쓰고. 그리고 여기는 원래 건식이었는데 그냥 습식으로 쓰시게. 타일을 저는 300에 600각을 안 쓰고 바닥이랑 벽을 통일시켰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600각 타일을 쓰면 바닥이랑 벽이랑 통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근데 비싸요. 시공비가 비싸요. 타일도 비싼데 600각을 쓰면 시공비, 타일비 둘 다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일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300각을 바닥 통일을 하고, 또 이게 좁은 공간에 600각을 하면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300각으로, 그리고 600에 300각은 이렇게 요새 많이 쓴다는 거, 옛날에 여기 쓰던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좀 식상하다. 식상해가지고 신라스테이가 300에 300각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벽바닥 통일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죠. 나쁘지 않더라고. 싱크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도? 여기요? 네. 여기는 일단은 쿡탑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쿡탑이 없는 게, 여기에 쿡탑이 있으면 그 조리 공간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 조리 공간이 좁은데 여기 쿡탑 있고 막 이러면은 좀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뭐 또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요리를 할까? 그래서 휴대용으로 그냥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여기에 좁은 공간에 이제 쿡탑이 있으면 화재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냥 빼버렸어요. 오히려 그냥 싱크볼을 좀 키우고. 냉동실과 냉장실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냉동실 아무것도 없고요. 아, 텅 비어 있습니다. 네. 텅뒀고, 쨍구는 맥주가. 아니, 네. 되게 많은데요? 네, 맥주 좀 누가, 과하게 많은데? 네 박스를 누가 사다 주셔가지고, 아. 먹어도, 아, 네. 선물 받으신 거군요. 네. 아, 저는 직접 사다 놓으신 줄 알고. 아, 네. 아. 그래서 여기 오시면 언제든 카스를 드실 수 있습니다. TV는 3텐 바이미. 짝퉁. 3텐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한강뷰. 네, 한강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앞쪽에 뭐가 보이는 건지, 건물이나 주변 입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건너편은 그 암사동이랑 천호동이에요. 네. 천호동이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건너편에 이제 천호동 이제 재개발을 할 거거든요. 한강변으로. 그럼 이제 좀 더 좋아지겠죠? 뷰가? 야경이. 그래서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없나? 네. 뭘 할 수가 없네요. 네. 앞에 누가 뭐가 들어와서 뷰를 가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한강뷰에 대한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한 거죠. 엑싯 계획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우리 아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가져가라. 그런 마음으로. 그때는 아파트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벌써 좀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끼리야 뭐 45층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보면은 진짜 다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매물이 없으니까 한강 뷰가 별로 없다고 매물이 그래서 뭐 없는 뷰도 나중에 재건축되면은 뭐 입주권 똑같으니까 뭐 싼 거 있으면 안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무조건 한강뷰 보이는 거 사고 싶다고. 근데 원래 소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음이 있죠. 네. 이렇게 여기- 지금 차가 쌩쌩 옆에서 달리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촬영할 때 전혀 지장을 안 받았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알루미늄 샤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철거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세대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얘만 따로 철거가 안 되고. 그래서 덧방을 쳤어요, 샤시를. 그래서 한 번 더 덧대기 창을 해가지고 되게 조용하죠. 멋집니다. 네. 한강뷰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제 역전세 끝났다, 끝나간다. 이제 끝났다, 이제. 좋죠, 뭐. 그리고 푸근하죠. 여기 있으면 이게 뭐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이 그냥 유지 비용도 별로 안 드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놀고 싶다. 친구들 불러서. 많이 좀 모임하세요? 딱 한 번 해봤어요, 번개. 그때 가져오신 거, 아까 그 맥주가. 그래서 전체적인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여기 뭐 더할 나위 없죠. 뭐. 당근. 당근. 네. 칼쌤도 당근을 쓰시네요? 네. 근데 실패 확률이 좀 높아요. 짝꿍이 몰래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투덜투덜해가지고 시르러 가자 그러면 차 기스난다고. 근데 얘는 쿠팡 너무 좋아요. 얘 당근. 요 바로 앞 오피스텔에서 가져왔어요. 뭐 굳이 뭐 당근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여러 개면. 그리고 저는 부자일수록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진짜 옛날에 디자이너 할 때도 네. 하루 매출이 현금으로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버는 사장님들도 비닐봉지라도 다시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부자라고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쓴 사람들은 아니구나 배웠죠. 멋있기도 하고.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네, 커피 잘 안 마시고. 다음 저 물 주세요, 이런 인테리어와 관련돼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나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싶다 했을 때 좀 뭔가 주의사항이라든지. 일단은 설비 부분들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설비나 전기 부분이 제일 밑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겉으로만 뭐 하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숨은 설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화장실 철거했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바닥 설비하는 것, 배관 같은 거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다음에 다 끝내고 나서 여기 콘센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시면은 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쁘게 꾸미는 거야. 그냥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거 전에 설비나 전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맞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없네 이러고. 왜 여기 콘센트가 없지? 뭐 이런. 유지 보수가 편한 자재를 쓰시는 것도 좋다. 만약 임대를 놓으실 거면은 이제 원목 마루 너무 깔고 싶었거든요. 또 뭐 좀 싸게 아는 언니가 또 소개시켜준 데도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철거를 하려도 또 전문 철거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좀 쉽게 장판처럼 할 수도 없고. 근데 장판은 또 찍힘 눌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장판 위에서 가위를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다시 2년 있다가 또 장판을 깔아야 되면은 굳이 그냥 돈 조금 더 들더라도 타일을 깔자. 저 아치도 너무 이쁘고요. 네. 어떻게 아치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신기해. 그래요? 포토존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여기서 딱 해서 예쁘게 사진 찍고. 왜냐면 처음에는 여기 스튜디오를 만들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귀찮더라고요. 예약 받고 뭐 또 이거는 스튜디오는 시간당이잖아요. 또 네. 그 중간중간에 내가 와서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스터디나 하고 모임이나 하고 해야겠다.